사람들이 대문 밖에서 웅성거렸다. 가정부가 그 집을 물려받았다더라. 말끝마다 믿기지 않는다는 웃음이 섞여 있었다. 오래된 담벼락 위로 카메라가 번쩍일 때마다 정원수의 잎사귀가 순간마다 흰빛을 뒤집었다가 다시 고요로 돌아갔다. 대문은 반쯤 열려 있었다. 집을 오랫동안 닦은 손길처럼 깔끔했지만 열린 틈 사이로 낯선 발소리와 숨소리가 밀려들었다. 정말로 당신 겁니까? 등 뒤에서 또 다른 누군가가 속삭였다. 전 집주인 유언장에 그렇게 되어 있어대요. 질문은 파도처럼 겹쳐와서 그녀의 어깨를 스쳤다. 정분자는 대문 앞에서 멈춰섰다. 햇빛에 그을린 손등 위에 묵직한 열쇠 한 개가 놓여 있었다. 둥근 머리에 오래된 열쇠, 수십 년 동안 같은 자물쇠를 돌려온 금속이 만들어낸 광택. 그 위로 마른 바람이 먼지 한 점을 밀어 올렸다가 사라지게 했다. 기자가 다가와 목소리를 높였다. 오늘부터 이 집에 누가 드나드는지 당신이 결정하겠다는 뜻입니까? 이웃 아주머니가 옆에서 혀를 찼다. 참 세상에 별일도 다 보네. 몇 걸음 뒤에서는 젊은 남자가 휴대전화를 겨눈 채 말했다. 한마디만 해주세요. 왜 하필 당신입니까? 그녀는 대문 안쪽을 잠깐 바라보았다. 마당의 돌계단, 물자국이 옅게 남은 마루, 햇살의 선이 바닥을 길게 가르는 모습, 닦은 자리와 닦지 않은 자리가 구분되지 않는 풍경. 그 풍경을 알아보는 눈빛이 그녀의 얼굴에 아주 잠깐 떠올랐다가 내려앉았다. 정분자는 입술을 다물고 있었다. 말보다 먼저 움직인 것은 손이었다. 열쇠를 세 손가락 사이에 고르게 잡고 자물쇠 구멍 앞에서 잠깐 멈췄다가 천천히 밀어 넣었다. 금속과 금속이 맞물리는 소리가 낮게 울렸다. 돌려도 되나? 아직 돌리지 말까? 안쪽의 침묵을 더 확인하고 싶어지는 찰나가 지나갔다. 정말 본인 명의예요? 그 말의 끝에 의심과 호기심과 조금의 경멸이 얇은 막처럼 엉켜 있었다. 또 다른 누군가는 웃으며 받았다. 가정부가 주인이라니. 이 동네가 참 조용할 날이 없네. 그녀는 고개를 들었다. 햇빛이 이마의 주름 사이로 얕게 스며들었다가 사라졌다. 그리고 짧게 숨을 들이마시고 열쇠머리를 한 번에 돌렸다. 찰칵 소리가 짧게 울리고 바깥의 웅성거림이 그 소리에 걸려 넘어지는 듯 멎었다. 정분자가 입을 열었다. 이 집은 내가 닦았고 내가 지켰어요. 그리고 이제 내가 닫을 겁니다. 대문이 안쪽으로 부드럽게 닫혔다. 문살 사이로 보이던 얼굴들이 순식간에 어둠 속으로 밀려났다. 남아있는 것은 문 너머의 남은 질문들의 온기뿐이었다. 왜 하필 그녀였을까? 무엇을 어떻게 지켜왔기에 이런 결말이 가능했을까? 각자의 목소리가 대문에 부딪혀 흩어졌다. 문을 닫고 돌아선 그녀의 발끝이 마루의 척한을 가볍게 눌렀다. 오래된 나무가 낮게 숨쉬는 소리를 냈다. 비지를 끝낸 아침처럼 반짝이는 바닥이 햇살을 받아 길게 빛을 끌었다. 정원 쪽에서 바람이 한 번 지나가 커튼 끝을 흔들었고 부엌 방향에서 오래된 시계의 초침이 딱 하고 시간을 하나 밀어 올렸다. 그녀는 신발을 벗어 현관에 가지런히 놓았다. 고개를 조금 숙여 전실의 먼지 한 점을 손끝으로 걷어냈다. 나무틀의 모서리를 훑던 손이 문턱에서 멈췄다. 그 문턱은 수십 년 동안 발 뒤꿈치가 지나가며 부드러워진 자리였다. 매일 아침 묵은 것을 닦아내고
새로운 하루를 펼치던 경계. 경계는 여전히 제자리에 있었지만 그 경계를 넘는 몸의 무게가 오늘만큼은 달랐다. 거실로 천천히 걸어 들어가자 장례가 끝난 집의 냄새가 남아 있었다. 향과 국화와 물걸레의 젖은 냄새가 어색하게 섞인 공기. 어제까지 뒤엉켰던 발자국들이 이미 말라 자취를 감췄다. 식탁 위에는 하얀 천이 덮여 있었고 그 위에 컵 자국이 둥글게 남아 있었다. 그녀는 그 자국 위를 손바닥으로 한번 쓸었다. 유리의 차가움이 피부에 닿았다가 금세 사라졌다. 정분자는 창문으로 다가가 걸쇠를 열었다. 여름이 끝난 뒤에 바람이 안쪽으로 들어와 커튼, 가장자리를 올렸다 내렸다. 바람의 흐름에 먼지가 희미하게 떠올랐다. 먼지는 금세 사라졌지만 사라지는 모습까지도 그녀의 눈길은 놓치지 않았다. 오래된 창틀에 긁힌 자국, 닦아도 남는 얼룩, 해마다 같은 계절에 비치는 햇살의 각도. 이런 것들을 기억하는 사람만이 가진 표정이 얼굴에 잠깐 머물렀다. 문 밖에서는 아직도 목소리가 들렸다. 인터뷰만 받으세요. 한마디만요.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다. 오늘 해야 할 말은 방금 대문 앞에서 이미 끝났다. 남은 것은 말이 아니라 집안의 사소한 자리들, 그 자리마다 박혀 있는 시간의 조각들을 다시 제자리에 두는 일이었다. 정분자는 벽에 걸린 시계를 바라보았다. 검은 숫자 둘 사이에서 초침이 부드럽게 움직였다. 장례가 끝나고 이름이 불리고 사람들이 떠나고 문이 닫히고 이제 시계는 또다시 평소처럼 시간만을 옮기고 있었다. 그 평소를 되찾는 것이 바로 오늘의 일이라는 듯이 부엌으로 가는 길목에서 그녀는 발걸음을 멈췄다. 낮게 그러나 또렷하게 말했다. 이 집은 내가 닦았고 내가 지켰다. 이제부터는 내가 지킬 이유를 누구에게도 설명하지 않겠다. 그 말은 멀리 퍼져나가지 않았다. 안쪽으로 천천히 방과 방 사이 문틀을 지나며 가라앉았다. 그러나 가라앉는 동안 집의 벽과 바닥과 천장에 스며들어 작은 결심의 온도로 남았다. 문 밖의 목소리는 결국 지쳤는지 차츰 멀어졌다. 대문의 그림자가 담장 아래의 풀잎 위로 길게 내려앉았다. 정분자는 싱크대 앞에 섰다. 수도꼭지를 열어 손을 적시고 마른 수건으로 천천히 물기를 닦았다. 손등의 골이 깊었다. 그 골 사이로 물방울 하나가 미끄러졌다. 그녀는 그 물방울이 떨어지기도 전에 털어내듯 수건을 접어 올려놓았다. 이 집에서 배운 동작, 매일 반복되어 몸에 새겨진 리듬이었다. 탁자 위에 작은 상자를 하나 올려놓고 뚜껑을 열었다. 오래전에 사둔 낡은 연필과 얇은 공책이 들어 있었다. 공책 첫 장에는 누군가 써준 글씨가 남아 있었다. 정분자, 단정하고 조심스러운 획. 그녀는 손가락 끝으로 그 획을 따라갔다. 글씨가 손끝에서 온도를 가졌다. 이름이 가진 무게가 손바닥에 내려앉았다. 그녀는 공책을 덮었다. 오늘은 아직 아무것도 쓰지 않기로 했다. 오늘의 일은 글씨보다 행동으로 남겨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공책을 상자에 다시 넣고 뚜껑을 덮었다. 뚜껑 닫히는 소리가 집안의 다른 소리들과 섞여 작은 마침표가 되었다. 문 밖에서 마지막으로 한 사람의 목소리가 날아왔다. 왜였을까요? 도대체 왜? 그 질문은 대문을 넘지 못했다.
그러나 그 질문은 이야기의 문을 열었다.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답은 앞으로의 날들이 대신할 것이다. 장래의 끝과 유언의 한 줄과 손끝의 기억이 이어져 이유가 서서히 드러나리라는 것을 그녀만 알고 있었다. 정분자는 다시 대문 쪽을 돌아보았다. 방금 닫은 문이 잘 닫혀 있는지 확인하는 눈길이었다. 문틈이 가지런하고 문지방의 선이 흐트러지지 않았다. 그제야 그녀는 짧게 숨을 내쉬었다. 내쉬는 숨이 마루 위에 부드럽게 닿았다가 사라졌다. 집은 조용했다. 조용한 집에서 그녀는 천천히 첫걸음을 옮겼다. 오늘의 시작은 닫힌 문 하나였다. 그리고 그 문 하나로 충분했다. 앞으로 열릴 것들은 닫아야 할 것들을 닫은 뒤에야 비로소 제대로 열릴 테니까. 바람이 다시 창문으로 들어왔다. 커튼이 한번 크게 부풀었다가 가라앉았다. 정분자는 창문을 반쯤만 닫고 걸쇠를 살짝 걸었다. 바람이 나가고 들어오게, 그러나 함부로 휘젓지는 못하게. 그녀의 손이 걸쇠를 놓는 순간 오래된 시계의 초침이 또 한 칸 앞으로 나아갔다. 그녀는 마음속으로 짧게 말했다. 이제 시작이다. 그 사건이 일어나기 사흘 전 서울 압구정동. 비가 막 그친 오후였다. 골목의 돌바닥에 물기 어린 반짝임이 남아 있었고 도산공원 쪽에서 불어온 바람이 은행잎에 남은 물방울을 흔들었다. 집의 처마 끝에서 물이 마지막 몇 방울 떨어졌다. 정분자는 마루에서 식탁보를 털고 있었다. 천 끝단이 햇빛을 받아 얇게 빛났다. 분자야, 그거 다 됐니? 거실 안쪽 구두 주걱이 놓인 서랍을 닫으며 할머니의 목소리가 들렸다. 네, 조금만요. 그녀는 대답하며 천을 펴고 의자를 밀었다. 의자 발이 마룻결을 긁는 소리가 낮게 길게 났다. 오늘 변호사 온다 했지? 네. 유언장 정리 좀 한다더라. 이 늙은이가 할 건 해야지. 할머니는 웃었지만 숨을 들이쉴 때마다 어깨가 아주 조금 흔들렸다. 정분자는 컵을 식탁 위에 올리며 물었다. 뭐부터 드리면 좋을까요? 따뜻한 보리차면 됐다. 그리고 분자야. 네. 내 이름 내가 잊지 않으려고 공책에 적어봤다. 할머니는 손바닥만 한 메모장을 꺼내 보여주었다. 정분자, 분자 손에 익히려고. 정분자는 대답하지 못하고 메모장의 획을 바라봤다. 눌러 쓴 듯한 글씨에 잉크가 살짝 번져 있었다. 문이 2번 두드려졌다. 변호사였다. 얇은 안경테와 회색 서류 가방. 안녕하세요. 날이 굳어서 길이 좀 막혔습니다. 와요, 여기. 할머니가 손짓했다. 정분자는 보리차를 따라 내고 조용히 물러났다. 테이블 위에 흰 봉투가 놓이고 봉투 속 종이가 부드럽게 들썩였다. 여기 항목별로 천천히 정리하겠습니다. 할머니께서 직접 읽으시고 필요하면 제가 받아 적겠습니다.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다. 예금하고 작은 기념품들은 애들 주고 집은. 할머니는 말을 멈추고 창밖을 보았다. 젖은 마당 위로 햇빛이 조금 뿌려졌다. 집은 집을 살린 손에게 남겨야지. 정분자는 고개를 들지 않았다. 그 말이 자신을 향한 것인지 그냥 지나가는 말인지 알 수 없었다. 그러나 손끝이 식탁보의 주름을 한 번 더 펴고 있었다. 성함을 정확히 표기해야 합니다. 변호사가 말했다. 정분자. 할머니가 또박또박 말했다.
펜촉이 종이에 닿았다. 잉크가 번지는 소리가 있을 리 없는데 이상하게도 귀에는 물이 스며드는 듯한 감촉이 들렸다. 정분자는 식탁 가장자리에서 그 소리를 들었다. 손끝이 잠깐 떨렸다. 증인 서명은 이웃 김노인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분 오후에 들르신다고 하더라. 정분자는 차를 내오고 빈 잔을 치웠다. 빈 잔이 부딪히며 내는 소리가 유난히 또렷했다. 할머니는 고개를 들었다. 분자야. 네. 내가 이 집에 온 첫날 기억나? 마루를 잘못 닦아서 물을 흘렸죠. 응. 그날 내가 내 손으로 닦고 또 닦더니 저녁엔 바람까지 닦겠다고 창문을 활짝 열었지. 할머니가 웃었다. 그때 알았지. 이 집은 내 손으로 산다. 초저녁 김노인이 와서 조용히 서명했다. 변호사는 봉투를 봉했다. 이 문서는 보관하겠습니다. 할머니가 말씀 바꾸시려면 언제든 다시 부르세요. 바꿀 일 없다. 할머니는 컵을 쓸어내렸다. 정분자는 문 밖까지 배웅하고 돌아왔다. 방에 혼자 남은 할머니가 창가에 앉아 있었다. 분자야, 오늘은 창문 닫자. 바람이 좀 차다. 네, 닫을게요. 정분자는 창문을 닫으며 손바닥으로 유리를 한번 쓰다듬었다. 유리의 차가움이 손등으로 번졌다. 그날 밤 집은 일찍 어두워졌다. 시계 초침이 규칙적으로 움직였다. 정분자는 부엌에서 그릇을 말리고 장을 정리하고 마지막으로 마루를 훑쳤다. 그 움직임마다 지난 세월이 따라왔다. 젖은 걸레의 물자국이 금세 말랐다. 분자야. 네, 할머니. 내 이름 내일도 불러볼게. 네. 그녀는 대답하고 등을 돌렸다. 대답 속에 작은 떨림이 숨었다. 다음 날 아침 할머니의 기침이 길었다. 약봉지가 식탁 한쪽에 반쯤 비어 있었다. 병원 가실까요? 아니, 괜찮다. 오전엔 쉬고 오후에 김노인께 수박을 좀 보내자. 알겠습니다. 정분자는 고개를 끄덕이고 주방으로 향했다. 그 순간 전화가 울렸다. 짧고 날카롭게. 여보세요. 이경숙이에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선선하게 흘렀다. 어머니 상태는요? 오늘은 좀 쉬고 계세요. 그럼 이번 주말에 들를게요. 근데 왜 집 전화만 받으세요? 휴대전화는요? 충전이. 말끝이 고였지만 더 설명하진 않았다. 전화를 끊고 난 자리에 얇은 불안이 한 겹 남았다. 저녁 할머니는 평소보다 일찍 잠자리에 들었다. 창밖의 신호등이 벽에 붉은 사각형을 만들었다가 사라졌다. 정분자는 현관에 신발을 가지런히 놓고 등을 폈다. 분자야. 네. 창문, 오늘은 내가 닫아라. 네. 그녀는 걸쇠를 걸며 마음속으로 짧게 중얼거렸다. 닫을 건 내가 닫는다. 그리고 사흘 뒤 그 문을 그녀가 세상 앞에서 닫았다. 집이 조용해진 다음 질문들이 대문 밖에 남았다. 왜 하필 그녀였을까? 무엇을 어떻게 지켜왔기에 이런 결말이 가능했을까? 그 질문들이 아직도 담장 위에서 흔들리고 있을 때 이야기의 시간은 다시 흘러 현재로 돌아왔다. 압구정동의 오후 하늘이 엷게 맑아졌다. 정분자는 빈 잔 하나를 씻어 올렸다. 싱크대에 물이 가늘게 흘렀다 멈췄다. 그녀는 타월로 손을 닦으며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이제 내 이름으로 산다.
서울 압구정동 도산대로 변해 한법률 사무소. 창밖으로 낮은 구름이 내려앉아 있었다. 가을비가 그친 지 하루, 도로 위엔 빗물 자국이 아직 마르지 않았다. 차들이 지나갈 때마다 물방울이 튀었고 신호등 불빛이 젖은 아스팔트 위에서 흔들렸다. 정분자는 정문 앞에서 잠시 멈춰 섰다. 유리문 너머로 밝은 조명이 비쳤다. 안에서는 익숙한 얼굴들이 앉아 있었다. 검은 옷차림의 아들 박재원, 며느리 이경숙, 그리고 서류철을 앞에 둔 변호사. 그녀는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다. 손가락 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문을 열자 가볍게 울리는 종소리와 함께 공기가 바뀌었다. 방 안은 묘하게 냉기와 향 냄새가 섞여 있었다. 정분자 씨, 이쪽으로 앉으세요. 변호사가 자리 한쪽을 가리켰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고 의자 끝에 앉았다. 테이블 위엔 하얀 종이와 펜, 그리고 밀봉된 봉투가 놓여 있었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변호사가 조용히 봉투를 뜯었다. 종이의 마찰음이 방 안에 퍼졌다. 고인께서 직접 자필로 작성하신 유언장입니다. 그 말에 며느리가 작게 속삭였다. 직접 쓰셨다니 언제요? 지난달 22일입니다. 증인 서명도 확인되었습니다. 증인이 누군데요? 같은 골목에 사는 김노인입니다. 정분자는 고개를 숙였다. 김노인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날 저녁 서류에 도장을 찍으며 미소를 짓던 모습. 그때는 몰랐다. 그것이 이렇게 많은 사람의 시선을 바꾸게 될 줄은. 변호사가 첫 장을 읽기 시작했다. 첫째, 예금과 증권은 아들 박재원에게 상속한다. 박재원은 미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둘째, 금은보화 및 개인 소지품은 며느리 이경숙에게 상속한다. 이경숙의 입술이 살짝 올라갔다. 그리고 변호사가 손을 멈췄다. 다음 장을 넘기기 전 그는 잠시 눈을 내리깔았다. 그 순간 방 안의 공기가 묘하게 정지했다. 셋째, 서울 압구정동 주택은 정분자에게 상속한다. 찰나의 정적. 누군가의 숨소리가 크게 들렸다. 박재원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지금 뭐라고요? 변호사는 눈길을 들지 않았다. 서울 압구정동 주택은 정분자에게 상속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게 말이 돼요? 이경숙이 웃음을 터뜨렸다. 어머니가 가정부한테 집을 남겼다고요? 농담이죠? 박재원이 주먹을 쥐었다. 이건 조작이에요. 누가 이런 짓을 한 겁니까? 변호사는 침착하게 답했다. 문서는 고인께서 직접 작성하셨고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필적 감정도 완료됐습니다. 정분자는 여전히 고개를 들지 않았다. 그녀의 시선은 식탁 위의 한 점 먼지에 고정되어 있었다. 손가락이 무릎 위에서 조용히 움직였다. 박재원이 목소리를 높였다. 그럼 당신이 시킨 거겠네요. 어머니를 꼬드겨서. 그만하세요. 이경숙이 팔을 잡았지만 그의 손이 더 세게 떨렸다. 당신 같은 사람이 어떻게. 그때 정분자가 고개를 들었다.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분은 제 이름을 불러주신 분이에요. 그녀의 목소리가 낮고 단단하게 울렸다. 누군가에게 이름을 불린다는 게 어떤 건지 당신들은 모르실 겁니다. 이경숙이 비웃듯 말했다. 이름이요? 그게 뭐가 그렇게 대단한데요? 그분은 저를 야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그녀는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다. 저를 정분자라고 불러주셨죠. 그 이름이 이 집의 첫소리였어요. 짧은 침묵. 밖에서 자동차 경적이 울렸다가 멀어졌다. 박재원이 씁쓸하게 웃었다. 그 이름값을 집 한 채로 받았다는 거군요. 정분자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종이의 모서리를 가볍게 눌렀다. 그분은 이 집이 사람을 살리는 곳이 되길 바라셨어요. 그게 마지막 말씀이었어요. 증거 있어요? 없어요. 그럼 다 거짓말이죠. 없어도 괜찮아요. 그 말을 들은 건 저뿐이었으니까요. 방 안의 공기가 다시 무거워졌다. 변호사는 조용히 서류를 정리했다. 이상으로 낭독을 마칩니다. 이 서류는 정식으로 등기 절차에 들어갑니다. 박재원이 의자를 걷어찼다. 이건 불공정해요. 변호사님, 이거 인정 못합니다. 재검토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서류는 유효합니다. 이경숙은 가방을 챙기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게 세상이에요. 결국 정이 돈보다 세다고? 그녀는 문 쪽으로 걸었다. 세상 순진한 척은 혼자 다 하네. 문이 닫히며 공기가 흔들렸다. 남은 건 두 사람뿐이었다. 정분자와 변호사. 변호사는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다. 고인께서 유언을 작성하시던 날 아주 평온해 보이셨어요. 그녀가 고개를 들었다. 그날 뭐라고 하시던가요? 이제야 내 집이 산다고 하셨어요. 그 말이 공기 속에 잠겼다. 정분자는 미세하게 웃었다. 눈가의 주름이 조용히 접혔다. 그분답네요. 그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가방을 들고 테이블 위에 유리컵을 한번 쓸었다. 그 유리의 감촉이 차갑게 손끝에 남았다. 사무실 문을 나서는 순간 바깥의 햇빛이 건물 유리벽에 부딪혀 반사되었다. 그 빛이 그녀의 얼굴을 비추었다. 계단을 내려오며 그녀는 아주 조용히 혼잣말을 했다. 그분은 이 집을 닦은 제 손을 기억하셨죠. 이젠 제가 그 기억을 지켜야겠네요. 도산대로를 따라 걷는 동안 노을이 붉게 깔렸다. 차창에 비친 자신의 얼굴이 유리처럼 번졌다. 그녀는 잠시 멈춰섰다. 차가운 바람이 머리칼 사이를 지나갔다. 주머니 속에 쥔 열쇠가 손바닥에 닿았다. 그녀는 그 금속의 감촉을 느끼며 가늘게 미소를 지었다. 할머니, 잘 닦아드릴게요. 그 말은 바람에 섞여 흩어졌다. 도산대로 끝에서 신호등이 초록으로 바뀌었다. 정분자는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그 발걸음이 어딘가로 향하는 것이 아니라 오랜 세월 가까운 집으로 되돌아가는 길임을 그녀만 알고 있었다. 서울 압구정동 골목의 오후는 이상하리만큼 조용했다. 그 조용함은 평화가 아니라 정적이었다. 누군가의 이야기가 이 거리 전체를 덮어버린 듯 아이 울음소리도 자동차 경적도 멈춰 있었다. 정분자가 대문 앞에 나왔을 때 맞은편 부인의 커튼이 살짝 흔들렸다. 불과 이틀 전만 해도 인사하던 얼굴들이 오늘은 창문 뒤로 몸을 숨기고 있었다. 가정부가 주인 됐다더라. 그 집, 이제 뭐라 불러야 하나? 분자 씨라던데 어째 그 이름이 갑자기 무겁네. 작은 소리들이 바람을 타고 골목을 흘렀다. 그 말들이 벽에 부딪혀 다시 돌아올 때마다 정분자는 한 걸음씩 더 느려졌다. 손에 들고 있던 장바구니가 미세하게 흔들렸다. 정육점 앞에서 주인이 인사를 건넸다. 아이고, 분자씨.
요즘 시끄럽죠? 괜찮아요. 그녀는 짧게 웃으며 대답했다. 괜히 기자들이 오더라고요. 아니, 근데 진짜예요? 진짜 그 집을 물려받은 게? 네. 그녀는 눈을 피했다. 허허, 세상에. 복도 많으셔. 우리 집은 대대로도 못 해먹는 걸. 그는 웃었지만 웃음 뒤에 미묘한 어색함이 남았다. 정분자는 인사를 하고 돌아섰다. 뒤에서 들려오는 중얼거림이 바람에 섞였다. 가정부 복이 철철 넘치네. 저녁이 되자 집 앞 골목엔 낯선 차가 한 대 멈춰 섰다. 문이 열리고 기자 2명이 내렸다. 삼각대를 펴고 카메라를 세우는 소리가 정분자의 귀에 닿았다. 그녀는 현관불을 끄고 창가로 다가갔다. 정분자 씨, 인터뷰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남자의 목소리가 담장 위로 넘었다. 집을 상속받게 된 소감이라도?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다. 카메라의 빨간 불이 어둠 속에서 깜빡였다. 유족 측에서는 유 원장의 의혹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혹시 무슨 말씀이라도. 문 안쪽에서 그녀는 걸쇠를 단단히 잠갔다. 대문에 손을 대고 잠시 숨을 고르던 그녀의 손바닥이 떨렸다. 담장 너머에서 번쩍이던 조명이 잠시 흔들리더니 꺼졌다. 기자들은 몇 마디를 더 던지고 차를 몰고 떠났다. 그 뒤로 골목엔 다시 정막이 흘렀다. 멀리서 개 짖는 소리와 함께 전봇대 불빛이 흔들렸다. 다음 날 아침 신문 한 면이 바람에 깔려 문 앞에 붙어 있었다. 굵은 제목이 보였다. 가정부에게 유산을? 압구정 유 원장의 미스터리. 그 밑에 흐릿한 사진 한 장이 있었다. 대문 앞에서 열쇠를 쥔 정분자의 뒷모습. 그녀의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그 뒷모습만으로도 온 동네가 그를 알아봤다. 신문을 주워들던 순간 등 뒤에서 누군가 불렀다. 분자 씨. 돌아보니 김노인이 서 있었다. 유 원장 증인으로 서명했던 이웃이었다. 내가 괜히 서명을 했나 싶어. 사람들이 뭐라 하든 신경 쓰지 마. 괜찮아요. 그래도 마음이 그렇잖아. 그분이 그랬지. 내가 분자 덕에 살았어. 그 말 잊지 마. 정분자는 고개를 숙였다. 감사해요. 그 말이 요즘은 더 무겁네요. 점심 무렵 문 앞에 한 통의 편지가 도착했다. 흰 봉투에 검은 잉크로 적힌 글씨. 보낸 사람은 박재원. 봉투를 뜯자 짧은 문장이 눈에 들어왔다. 이건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훔친 건 집이 아니라 우리 가족의 이름이에요. 글씨는 매끄럽고 냉정했다. 정분자는 잠시 눈을 감았다. 그 문장을 손바닥으로 덮었다. 그녀의 손등에 혈관이 또렷이 드러났다. 부엌으로 들어가 편지를 접어 서랍 속 깊숙이 넣었다. 거기엔 할머니가 남긴 메모장이 있었다. 정분자 이 집의 손. 연필로 쓴 글씨가 발에 있었다. 그녀는 메모장을 조심스럽게 꺼내 옆에 두었다. 그날 밤 거실 불을 끄고 앉은 그녀의 곁에서 시계의 초침이 천천히 움직였다. 창문을 통해 들어온 달빛이 마루를 반쯤 덮었다. 그녀는 그 빛 위에 손을 올렸다. 할머니, 세상이 참 시끄럽네요. 근데 저는 괜찮아요. 이 집은 아직 조용하니까요. 바깥의 바람이 커튼을 스쳤다. 정분자는 천천히 일어나 창문을 닫았다. 걸쇠가 찰칵하고 맞물리는 소리가 울렸다. 그 소리는 마치 아직은 괜찮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들렸다. 다음 날 새벽 대문 앞에 누군가 흰 봉지를 두고 갔다. 봉지 안엔 편의점 도시락 하나와 쪽지 한 장이 들어 있었다. 힘내요. 응원합니다. 글씨가 서툴었지만 마음이 느껴졌다. 정분자는 도시락을 들고 현관에 섰다. 아침 햇살이 대문 틈으로 들어와 바닥에 긴 사각형을 만들었다. 그 빛이 그녀의 발끝에 닿았다. 그녀는 미소를 지었다. 그래, 세상이 다 등을 돌려도 하나쯤은 남겠지. 그녀는 도시락을 조심스레 부엌 선반에 올려놓았다. 그리고 그 앞에서 잠시 서 있었다. 그녀의 입술이 아주 천천히 움직였다. 이 집 끝까지 닦아둘게요. 시계의 초침이 다시 한 칸 움직였다. 도산대로 끝에서 아침 트럭의 엔진 소리가 들렸다. 그 소리가 멀어질수록 집안의 고요는 더 깊어졌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회색 빌딩의 유리문이 천천히 열렸다. 이른 오전의 공기엔 아직 비냄새가 남아 있었다. 정분자는 검은색 코트를 여미고 보안 검색대를 통과했다. 손목에 찬 시계가 금속 감지기에 닿으며 잠시 울렸다. 이쪽으로 오세요. 법원 직원이 작은 종이 번호표를 건넸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대기실 안에는 몇 명의 사람이 흩어져 앉아 있었다. 모두 낮은 목소리로 전화를 받거나 종이를 넘기고 있었다. 정분자는 의자 한쪽에 앉아 두 손을 포개었다. 무릎 위에서 손끝이 아주 천천히 움직였다. 그녀는 스스로의 손등을 바라봤다. 이 손으로 닦고 이 손으로 밥을 지었지. 그녀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다. 문이 열리며 목소리가 들렸다. 증인 정분자 씨, 들어오세요. 법정은 생각보다 좁았다. 앞줄에는 판사와 변호인, 그리고 유족 측 대표석에 앉은 박재원과 이경숙이 있었다. 그들의 얼굴은 단정했지만 눈빛은 단단하게 닫혀 있었다. 방청석 뒤쪽에는 기자 몇 명이 앉아 있었다. 카메라의 붉은 불이 희미하게 깜빡였다. 판사가 말했다. 정분자 씨, 이 사건의 유언장 작성 당시 현장에 계셨죠? 네. 고인은 어떤 상태였습니까? 조용하셨어요. 조금 피곤해 보이셨지만 또렷했습니다. 박재원이 손을 들었다. 이해 있습니다. 어머니는 그날 건강이 좋지 않으셨습니다. 약도 끊으셨고 판단이 흐려졌어요. 판사가 고개를 돌렸다. 그건 추후 증거로 판단하겠습니다. 증인은 계속 말씀하세요. 정분자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떴다. 그날 고인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이 집은 내가 닦았고 내가 지켜줬지. 이젠 집이 너를 좀 지켜야지. 법정이 잠시 조용해졌다. 이경숙이 낮게 비웃었다. 그건 그냥 농담이었겠죠. 정분자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그분은 농담하실 때 눈을 피하시거든요. 그날은 저를 똑바로 보셨습니다. 박재원이 책상을 두드렸다. 그건 당신 생각이잖아요. 생각이 아니라 기억이에요. 그녀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다. 저는 그분의 눈빛을 수십 년 동안 봐왔어요. 슬플 때, 외로울 때, 그리고 결정할 때의 눈빛을요. 판사가 조용히 물었다. 유언장이 작성될 당시 어떤 분위기였습니까? 햇빛이 창가에 들었어요. 비가 갠 뒤라 공기가 좀 차가웠고요. 그분이 이제야 내 집이 산다고 하셨어요.
변호사가 서류를 넘기며 말했다. 그 문장은 유언장 말미에 실제로 적혀 있습니다. 박재원은 눈을 질끈 감았다. 그건 당신이 시킨 말이에요. 어머니가 그런 식으로 글을 쓸 리가 없어요. 정분자는 잠시 침묵했다. 그녀는 손끝으로 증언대의 나무결을 천천히 훑었다. 그 결이 손끝에 닿을 때마다 수십 년의 기억이 머릿속에서 겹쳐 흘렀다. 박 선생님, 그녀는 천천히 말했다. 제가 이 집을 닦을 때마다 어머니는 창문 앞에서 책을 읽으셨어요. 그분은 저를 한 번도 가정부라고 부르지 않으셨어요. 늘 분자야라고 부르셨습니다. 그 이름 덕분에 저는 이 집에 사람처럼 서 있었어요. 이경숙이 낮게 말했다. 그게 유언의 근거가 됩니까? 정분자가 고개를 들었다. 그게 제 증언입니다. 그녀의 눈빛이 판사를 향했다. 그분은 돈보다 마음을 남기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 마음이 문장보다 먼저 적혔을 거예요. 법정 안의 공기가 흔들렸다. 변호사는 서류를 덮었다. 이상으로 증인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판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세요. 정분자는 천천히 일어났다. 박재원과 눈이 마주쳤다. 그의 시선엔 분노와 미묘한 흔들림이 섞여 있었다. 그녀는 짧게 고개를 숙였다. 박 선생님, 저는 훔친 게 아닙니다. 지켜드린 거죠. 그 말에 공기가 멈췄다. 판사조차 펜을 멈췄다. 그녀는 잠시 그 자리에 서서 손끝으로 재킷의 단추를 만졌다. 법정을 나서는 길, 기자들이 플래시를 터뜨렸다. 정분자 씨, 한 말씀만 해주세요. 지금 기분이 어떠세요? 그녀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법원 앞 계단을 내려오며 가을 햇살이 비스듬히 비쳤다. 그 빛이 그녀의 얼굴을 절반만 비쳤다. 그녀는 아주 조용히 혼잣말을 했다. 이제 진짜 닦을 때가 됐네요. 그녀의 손끝에서 바람이 흘렀다. 유리문이 닫히는 소리가 멀리서 들려왔다. 그 소리는 마치 집의 대문이 닫히는 소리처럼 단단하고 묵직했다. 서울 압구정동. 법정의 날 이후 일주일이 흘렀다. 도산대로의 나무들이 노랗게 물들기 시작했고 골목의 공기엔 가을 냄새가 묻어 있었다. 정분자는 여느 때처럼 새벽에 눈을 떴다. 커튼 사이로 희미한 빛이 번졌다. 그 빛이 천천히 방 안을 훑고 벽에 걸린 시계의 유리 위에서 반사됐다. 그녀는 조용히 일어났다. 창문을 열자 찬 바람이 들어왔다. 바람에 머리카락 몇 올이 흩날렸다. 바람이 스치고 간 자리마다 공기가 새로워졌다. 거실로 나와 불을 켰다. 낡은 마루가 발 아래서 낮게 울렸다. 그녀는 빗자루를 들었다. 오늘도 어제처럼 천천히 쓸기 시작했다. 쓸고 닫고 숨쉬고 그녀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손끝이 마루의 끝을 따라 움직였다. 그 움직임은 오래된 습관이었지만 오늘만큼은 조금 달랐다. 무겁던 어깨가 가벼웠고 몸의 중심이 단단했다. 싱크대 앞에 서서 물을 틀었다. 물소리가 길게 이어졌다. 그녀는 손을 씻고 물기를 털었다. 손등 위로 떨어진 햇살이 반짝였다. 그 빛이 마치 오래된 상처 위를 덮는 듯 부드러웠다. 식탁 위에는 작은 화분 하나가 놓여 있었다. 며칠 전 김노인이 두고 간 것이었다. 노란 국화 한 송이가 활짝 피어 있었다. 그녀는 손끝으로 잎을 쓰다듬었다.
살아있네. 짧게, 그러나 확실하게 말했다. 부엌벽 한쪽에 붙은 달력이 눈에 들어왔다. 날짜 위에 볼펜으로 써둔 글씨. 청소, 육시 재활용, 목요일 분자 시작. 그 마지막 줄이 유난히 또렷했다. 그녀는 그 글자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웃었다. 전화벨이 울렸다. 받지 않아도 누군지 알 것 같았다. 김노인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분자야, 신문 봤지? 판결 났다더라. 유언장 유효래. 그래요? 그래. 이제 다 끝났어. 끝났네요. 이제 편하게 살아. 그 집이 분자 C집이니까. 그녀는 짧게 웃었다. 그 말 참 이상하게 들리네요. 왜? 이제야 진짜 내 집이 된 것 같아요. 전화를 끊고 그녀는 마루에 앉았다. 바닥이 따뜻했다. 손바닥을 대고 눈을 감았다. 손끝으로 나무의 숨결이 느껴졌다. 그 숨결이 아주 오래전부터 이 집을 지켜왔던 듯했다. 그녀는 천천히 일어나 창문을 열었다. 바람이 커튼을 크게 밀었다. 커튼이 부풀어 오르며 햇빛이 한 번에 쏟아져 들어왔다. 그 빛 속에서 먼지가 춤을 췄다. 그녀는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낮게 속삭였다. 닦을 건 다 닦았어요, 할머니. 그 말이 공기 속으로 흩어졌다. 그리고 그 자리에 조용한 웃음이 남았다. 정원으로 나왔다. 낙엽이 마당 가득 쌓여 있었다. 그녀는 빗자루를 들어 한 장씩 모았다. 노란 잎, 붉은 잎, 갈색 잎들이 모여 작은 언덕을 만들었다. 그 위로 바람이 지나가며 부드럽게 흔들렸다. 대문까지 쓸고 난 뒤 그녀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거리엔 학교 가는 아이들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분자 아주머니, 안녕하세요. 그래, 학교 잘 다녀와. 아이의 인사에 그녀는 환하게 웃었다. 그 웃음은 짧았지만 오래 남았다. 대문을 닫으며 그녀는 손바닥으로 문살을 한번 쓸었다. 그 표면이 매끄러웠다. 이제 이 집은 나로 산다. 그녀는 문을 닫고 돌아섰다. 햇빛이 이마를 스쳤다. 눈을 감자 오랜 세월 닦아온 바람의 냄새가 느껴졌다. 그 바람이 그녀의 어깨를 감쌌다. 정분자는 마루 끝에 앉아 있었다. 시계 초침이 한 칸 움직였다. 그 소리가 집 안가득 퍼졌다. 그녀는 미소 지으며 조용히 말했다. 이제 참 고요하네. 바람이 한번 불었다. 커튼이 흔들리고 국화꽃이 작게 떨렸다. 그 순간 집안의 공기는 처음처럼 맑았다. 그녀는 천천히 눈을 감았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그 고요를 그대로 품었다. 사람은 누구나 누군가의 그림자 속에서 살아갑니다. 누군가의 딸로, 아내로, 혹은 이름 없는 일꾼으로. 그러나 세월이 지나면 결국 남는 건 우리가 지켜온 마음의 모양입니다. 정분자는 남의 집을 닦으며 살았지만 그 손끝으로 자신을 닦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상이 모두 등을 돌려도 자기 이름을 기억해준 단 한 사람이 있었다는 것. 그게 인생의 전부일지도 모릅니다. 결국 진짜 주인은 집이 아니라 마음이었고 그 마음을 끝까지 닦은 사람이 결국 그 집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누군가의 그늘에서 살아갑니다. 누군가의 집을 닦고 누군가의 이름으로 불리며 그렇게 하루를 쌓아갑니다. 하지만 언젠가 우리는 모두 누구의 것이 아닌 내 이름으로 살아야 할 때를 맞이합니다. 정분자 씨는 남의 집을 닦으며 살았지만
그 손끝으로 자기 인생을 닦았습니다. 그녀가 닦은 건 바닥이 아니라 마음이었습니다. 사람을 빛나게 하는 건 가진 게 아니라 지켜온 마음의 흔적이라는 걸 그녀가 조용히 보여주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